삼성은 지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인적 구조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좀 있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수개월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밑에 직원이 많다 하더라도 위에서 찍어 눌러버리고 바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를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 나가면서 일단 저의 그래도 조금은 긴 투자 경력 중에 겪었던 여러 일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 캐나다, 멕시코 관세 폭탄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다 예상이 된 거였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근데 핑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약 관련해가지고, 펜타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빨리 뭔가 니들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멕시코, 캐나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억울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타겟팅이 중국인데, 사실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지금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곳이 완전히 그냥 좀비 도시화 돼 버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물론 이제 펜타닐도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이제 좀 심각한 사회 문제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한 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핵심이고 정치의 어떤 액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고 일단 주말 중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휘청하긴 했지만 아까 오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랑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 때도 똑같이 관세를 때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자동차나 이제 멕시코, 캐나다 쪽에 대해 관세를 때렸었는데 그때는 한 3 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멕시코 관세를 때린 게 3 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때보다 템포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보다 이제 기준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좀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해요. 일단 밖으로 나오는 거는 펜타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 관련해서 적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제일 많이 안겨주는 건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멕시코인데 일단 중국이야 워낙 지금 싼 거를 많이 이제 팔면서 이제 적자를 만드는 거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걸 과연 멕시코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제품이죠. 아마 트럼프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사실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액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좋은 핑계를 주고 있는 거고 사실 트럼프가 또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만 이유가 있지만 다 이제 제쳐보고 이제 제일 핵심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를 우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캐나다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를 통해서는 그렇게 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멕시코가 이제 펜타닐도 그렇고 근데 멕시코 하면 워낙 이 마약이나 이쪽이 되게 막 그 사업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갱단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 펜타닐을 중국에서 수출입을 해 가지고 미국에다 팔면은 오히려 그들한테는 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멕시코 정부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멕시코 잘 아시겠지만 시장 한 분 당선됐는데 "나 너희들 전쟁할래."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제 돌아가신 상태로 이제 발견된 나라가 멕시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고요. 중국의 우회로 차단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많은 제재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결국 캐나다랑 멕시코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무방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1기 때랑 비슷하게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뭔가 좀 차단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당장 이번 주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판단되고 있어 가지고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출 가지고 멕시코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수출이 누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다시 수출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오늘 "별거 한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차례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차례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미리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기 때 이미 좀 겪은 바가 좀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 쪽에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기아차들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2차 전지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뭐 굳이 멕시코나 이런 미국 주변 국가에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라.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포인트고. 근데 뭐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당장 너무 좀 걱정이 과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뭐 멕시코의 공장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손해보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손해가 더 커요.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출을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뭐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이 아마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시작됐으니까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1기 때 제일 대표적으로 관세를 먹을 뻔한 게 철강이었죠. 근데 아마 이번 2기 때도 철강을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도 그때 25%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쭈르륵 미국 가가지고 협의를 했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세가 먹여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생산량과 수출량을 조금 조절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그때 문제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 차이가 되진 않았지만 뭐 예상되는 업종들 몇 개 있죠.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지금 조금 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사실 '조선 쪽도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물론 조선은 미국이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쪽이어 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쪼끔 미리 너무 과하게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좀 과합니다. 예. 너무 겁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섹터나 유망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과거 뭐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중에 공약 실행률이 제일 낮은 게 트럼프입니다.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대? 예, 공약 이행률이 제일 낮아요, 트럼프가. 그 얘기는 사실 트럼프가 하는 그런 공약들이 물론 이제 꼭 지키기 위한 공약 같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무조건 이제 미국 위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공장도 미국에 짓고 투자도 미국에 해라. 거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공약의 이행률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보이는 숫자에 되게 집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 과거 1기 때도 이제 공약 이행률이 5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바이든이나 아니면 오바마 같은 경우는 60-70%가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즉 공약을 했고 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공약을 했지만 반대쪽에서 미국한테 충분히 이익을 줄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단 공약이 시행되고 이제 실제로 돼 봐야 아는 거예요. 돼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좀 되게 많긴 하지만, 이미 뭐 시행을 한 것들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뭐 파리 협정이나 뭐 여러 가지 탈퇴 이런 것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 사실 계속 얘기를 해 왔었던 부분이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중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국내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필요가 있는 업종을 좀 고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놓고 얘기한 거는 조선주죠.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 와 가지고 이제 "한국에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은지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LNG를. 그래서 이제 미국 "우리 에너지를 니들이 사 가라." 이런 식으로 유럽 쪽에 되게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LNG 운반선에 대한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뭐 그걸 트럼프도 워낙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LNG선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죠. 이제 실제로 팔면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쪽에다가 뭐 관세를 먹인다 하더라도 뭐 겉으로 보이는 액션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조선 쪽 관세도 타겟팅이 중국이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예전에 미국이 1등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미국이 스스로 잠궜습니다. "우리나라 전망만 이용해야 돼."라고 하면서 거의 보호무역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조선 기업이 완전히 쇠퇴기를 겪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치고 가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오면서 중국이 가장 제일 잘하는 거 싸게 찍어내는 거, 이걸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 이제 조선 시장을 좀 장악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도 또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 관세 이 아웃라인에는 우리나라랑 중국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같이 이제 지금 괜히 멕시코, 캐나다 뭐 여기 중국 하면서 같이 엮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같이 일을 할 때 비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트럼프라면은 저는 어차피 중국이 타겟팅이에요. 중국한테 관세를 먹이는 척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제 한국을 같이 이제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야 니들 관세 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야 우리나라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중국한테만 먹이면은 중국은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뭉뚱그린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방국가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어쨌든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걔네들한테 미국한테 LNG선을 팔려고 하면은 결국은 비용에 대한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같이 그거로 엮어가지고 아 너희는 관세 그냥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LNG 써줄 때 조금 쌓여줄 수도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딜에 이제 좋은 어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주가 밀잖아요. 매수하십시오. 예, 그건 매수 기회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생각나는 거는 대놓고 보이는 건 사실 조선주가 있고 반도체도 아마 한 대 얻어맞지 않을까요? 반도체도 얻어맞을 것 같고 자동차도 지금 살짝 얻어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2차 전지도 조금 살짝 이제 간접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의 영향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이고 미국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주고 있죠. 공장 증설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막 노동시장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누림이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조만간 아마 이제 관세 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보통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뭐 실무진들이 물론 협상을 하긴 하겠지만 뭐 컨트롤 타워가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그 탄핵 정국의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뭐 방향성은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치 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되고 저는 그냥 그저 빨리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딱 생각나는 섹터, 대놓고 생각나는 섹터는 오히려 눌림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는 업종은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선박 쪽, 조선 쪽 이쪽이 생각이 납니다. 1,400원대 고환율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환율은 결국 이제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이제 환율, 달러 원 환율 1,400원이란 건 이제 달러와 우리나라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를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싫어하죠? 트럼프도 싫어합니다. 왜?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면은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를 먹이는 이유가 자기네 수출한 거 잘해보자 하는 건데 수출할 때 제일 최악이 뭐냐면 환율이거든요. 강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강달러 현상을 트럼프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플라자 합의 때처럼 뭐 강제적으로 환율을 낮춰가지고 나머지 국가들 다 초토화시키는 아니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걱정이 너무 많이 오버된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불확실성이에요. 제일 큰 건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뭐 트럼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미국에 제일 불안감을 준 거는 미 대선이었잖아요, 사실은. 미 대선이 어쨌든 잘 결론이 났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자체가 달러 강세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고 달러 강세 가지고 바이든이랑 서로 이제 대선 레이스를 할 때 되게 욕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달러 강세를 왜 두고 보는 거냐?"라고 바이든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나는 나도 원하는 바가 아닌데 연준한테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연준이 "일단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는 뭐 달러 환율 굳이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봤을 때 결국 연준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안정을 찾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직은 덜 간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뭐 PC라든지 CPI를 봤을 때도 안정을 찾고 있긴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뭐 현재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1,400 원대를 이제 받아들여라. 뭐 지금의 CPI 이 수준을 받아들여라 그러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을 뉴노멀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1,500원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1,300 원대 1,400 원대 넘어갔을 때 매수해 가지고 손실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강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안정을 찾아갈 거라 봐요. 근데 아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단기간 내에 안정을 찾는 거를 바라기는 좀 어렵죠. 금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우리가 환율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안정을 찾는 쪽으로 갈 거라 봅니다. 너무 과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환율 올라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들 나가 가지고 뭐 시장에 눌림이 나오면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걸 적금식으로 좀씩 모아가는 기회로 봐야 되지 뭐 도망갈 기회는 아니라 봐요. 국내 반도체 업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이게 사실 일단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나눠서 봤을 때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걱정이 좀 덜하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일단 근데 반도체는 지금 업황 자체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이랑 SK 차이는 결국 그거잖아요. 이제 삼성은 대부분의 매출을 레거시에서 만들어내고 옛날 반도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형 반도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이제 시정 반도체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더딘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쪽으로의 매출인데 조만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개선된 이게 완벽한 칩도 아니고 개선된 칩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 별로 그렇게 수율이 안 따라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개 기업이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계속 또 트럼프가 결국은 다 트럼프인데 결국은 이제 최신형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새벽인가 이제 젠슨항을 만났다고 하는데 최신형 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 이제 딥시크가 뭐 저는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중국의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레거시 최근에 블랙이 아니고 호퍼 모델로 이제 그 정도로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복잡복잡한 상황이긴 하죠. 일단 사실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고 왜 믿지 않냐면은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그런 칩들을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걸 땡겨 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뭐 호주나 이런 데 있는 걸.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얘네들 뭔가 나와도 조만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이용한다.'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는 그거의 결과물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호퍼 모델만 이용해 가지고는 인제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진짜 호퍼 모델만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만들어냈었던 그 나머지 모든 M7 기업들은요. 그냥 정말 쓰레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저렴이 버전 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의 AI를 만들어냈다는 게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저렴이 버전의 칩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더 좋은 칩이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레거시 말고 신규 반도체, 이제 새로운 어떤 최신형 반도체 위주로 HBM 결국 이제 3, 4 뭐 이쪽 위주로 이제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일단 국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이재용 회장님 2심에서 고등법원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고등법원이랑 대법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회장님의 본격 이 이제 드라이브가 경영 드라이브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좀 뭔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수입 데이터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수입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 전반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상황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아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업황도 살아난다. 이 정도로 결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이 8단 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주가 반영으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일단 납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 뉘앙스를 아직 수율이 뭔가 따라잡히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TV 늦게까지 보시면은 애국가 올라갈 때 반도체 나오잖아요. 그 동그란 판 이거 하나를 웨이퍼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막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 뭐 칩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칩에서 분량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사실 수율입니다. 그래서 분량률이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걸 잘하는 게 이제 뭐 TSMC가 워낙 잘하고 있는 건데 삼성은 아니 그 판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HBM3 만들 수 있어요. 삼성이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판 자체의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거죠. 즉 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 지금 삼성 거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런 칩이 빨리 확보가 돼야지 블랙에를 찍어서 팔죠, 고객들한테. 근데 그런 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TSMC밖에 없죠. 근데 TSMC한테 가가지고 우리 전용 라인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걔들이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삼성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은 칩을 확보할 수 있고 블랙에를 더 많이 찍어서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 TSMC로부터밖에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은 답답하죠. 근데 뭔가 더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삼성한테 여기 수율 떨어지는 칩이라도 좀 줘. 대신에 좀 싸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갖다 쓰는데 너무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8단 제품 납품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율이죠. 예, 수율이 좋아야지 엔비디아가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이제 손실이 좀 적은 거고 삼성도 제대로 팔아가지고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수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수율 문제가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미래 주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이유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그냥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국내 주식도 올해 한 7년 차 정도 됐네요. 27년 차, 8년 차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결국 저도 옛날에 실수를 했고 저도 굉장히 뭔가 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저점입니다. 바닥. 근데 안 돼요. 뭐 물론 제가 30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뭐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바닥을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42,364원이 바닥이야 이렇게 찍으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시장은 바뀌고 매일매일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지금 상황을 좀 보면서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그냥 매수를 조금씩 이제 분할로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매수하고 나서 더 떨어질 수 있죠. 뭐 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가 딱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이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물량을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점이다 매수해라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매달 뭐 월급날 조금씩 뭐 한 주씩 두 주씩도 괜찮으니까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업을 해서 이제 뭔가 좀 구체화되는 게 나와야지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그 추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로봇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AI가 어디 쓰일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SF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보지만 결국은 로봇의 머리에 뇌 속에 있는 게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을 되게 많이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곳이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AI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시장이 워낙 핫하고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를 올해 공개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시장의 핫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도 보면은 뭐 협업 로봇이냐, 아니면 진짜 테슬라처럼 이제 걸어가는 로봇이냐, 아니면 뭐 방산에 쓰이는 로봇이, 되게 다양한 어떤 로봇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지 좀 지켜는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협업 로봇이나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자회사 편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삼성전자 전체 비중의 요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양극단의 전략을 취하시라고 합니다. 짧게 치려면 하루 이틀 이상 들고 있지 마시고, 정말 이슈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 좀 중장기적으로 묶고 가는 전략. 근데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면 좀 헛다리 느낌이 좀 강한데, 일단 이게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신형 칩과 레거시라고 하는 이제 구형이죠. 상대적 구형 칩 두 가지인데요. 중국에 무슨 파운드리로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은, 일단 중국 쪽에 최신 칩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레거시 칩을 중국한테 넣기 위해서 진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판단이, 저는 이제 좀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삼성은 지금 레거시 비중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최신 칩으로 넘어와서 엔비디아 같은 데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삼성은 사실 당장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죠. 당장의 레거시 칩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고, 그 레거시 매출을 대부분 만들어 주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최신형 칩에 대한 수출만 제재하고 있는데, 레거시 칩도 수출 제재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 진짜 레거시 수출 제재가 딱 걸려버리게 되면은 삼성은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 결국 삼성이 지금 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누군가의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투자나 R&D 비용 자체를 하지 않고, M&A를 하지 않고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한 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물론 수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싼 수준의 레거시 반도, 물론 이제 레거시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낮죠. 낮고 이제 수율도 떨어지긴 하지만 레거시 쪽의 이 기술력은 중국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역전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이 워낙 좋고 신기술로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미 LCD는 중국이 장악을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LCD를 장악을 했다가 이제 LCD를 버리고 우리나라는 OLED, QLED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기술로 계속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딱 LCD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레거시 쪽으로 이제 파운드리를 해서 이제 중국 시장 쪽에 공략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준도 할 수 있겠죠. 당장의 숫자는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창신 메모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과연 레거시를 따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평생 따라오지 못할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도체 인력들이 유출이 돼 가지고 중국 기업으로 넘어와서 뭐 연봉을 받고, 뭐 물론 연봉을 뭐 몇 년 받고 뭐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논외로 돌 문제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었던 거는
해외로부터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쪽이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부터 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면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왜냐?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 기업이 그렇게 컸죠. 우리나라 반도체 1등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일본이 1등이었죠.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국한테 얻어맞으면서 반도체가 휘청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청계천에 있는 싼 반도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 세계 1등을 이룬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래서 막 일본에서 막 되게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제 시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쪽에 집착을 당장 뭐 실적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로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당장의 실적 숫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지금처럼 이제 신형 반도체에 대한 수율이 계속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요. 삼성은 진짜 인텔골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한 사람 내보내야죠. 일단 이재용 회장님이 오늘자로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고등법원이랑 대법원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한 90%, 10중 8구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재용 회장님은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이제 휴원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열심히 사업을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밖으로 열심히 하시고 안쪽에서 또 해야 되는 분들 저는 사실 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되게 부럽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리서스 CEO나 이제 젠슨 CEO 그리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자기 회사의 주업의 거의 반쯤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삼성도 어떤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전략을 꾸리는 사람들은 거의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 거의 반쯤 미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나오는 얘기는 보고서를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써라.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시간 낭비는 하지 말아야죠. 전문가들은 그냥 한두 마디만 던지면 이제 대화가 되는데 그걸 쉽게 쓴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 엘리트 직원들한테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 뭐 용어 하나 던지면 될 것 같다. 그 용어를 정말 수십 글자로 풀어가지고 하는 그 시간 자체도 아깝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오히려 삼성은 지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인적 구조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좀 있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수개월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아무리 밑에 엘리트 직원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위에서 이걸 찍어 눌러버리고 바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게 있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솔직히.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엔비디아가 만약 어떤 발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회사에 일단 물어보면 야, 엔비디아 발열 문제 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방 해결될 거야. 걔네들은 24시간 일하는 애들이거든.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하루에 수십 개 회의가 있고 업무 시간은 정말 24시간에 가깝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런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당 52시간. 이거는 업종별로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절대적인 어떤 수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리적 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법적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바꿔야 됩니다. 유연하게 업종별로 바꿔야 돼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도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일하는 직원들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하는 직원분들의 퀄리티는 걱정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어요. 우수합니다. 삼성의 그 우수한 인재들 제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일했을 때 제대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제대로 한번 해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닌 회사에. 그 제가 맨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후배들 대기업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제발 노예 근성을 버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예전에 그 대단한 그 삼성의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잃어버린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보고 있고 뭐 매출을 많이 뽑아내나 무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한데 고런 거 딱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장기 전망은 어떤가요?
단기 전망은 좋아요. 사실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한 3년 전, 4년 전쯤 그때 처음 얘기했나? 그때 한경에서 처음 얘기해 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확 내려왔잖아요. 딱 고 자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에 민망하고 진짜 죄송하고 막 할 말도 없는데, 사실 포스코는 이제 얘기할 게 되게 많죠. 이제 어떤 거냐면은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가 바뀝니다. 잘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새로운 대표님이 회장님이 오셨고, 그 회장님이 이제 철강 쪽에 이제 계셨던 분이어 가지고 "야, 2차 전지는 관심 없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걱정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투자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한테는 사실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매출의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강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철강 업계가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바운딩이 심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소재라고 하는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진출을 이제 사실 신사업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솔직히 진출한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으니까, 20년 됐습니까. 철강은 옛날에 박태준 회장님 때부터 정말 수십 년 동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제가 해 왔었던 그런 업종이었고, 그렇게 되면 워낙 잘하고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기껏해야 몇 년, 3년, 4 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돈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에코프로나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가나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들은요, 당장의 주가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일론 머스크 보세요. 작년에 주가 그렇게 테슬라 밀릴 때도 "아, 그냥 나는 할 거 하는데. 내 거 할 거 열심히 하는데." 그랬다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쯤에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제가 한번 그때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운이 좋은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래픽 칩 가지고 핫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가상화폐 채굴 관련 기업으로 엮였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사양의 컴퓨터나 더 고사양의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 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뭐 게임도 사실은 더 좋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엄청난 화질의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은 수요가 죽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손실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40% 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거는 영상도 있어요. 환경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채널에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 10% 정도 좀 더 눌리면은 진짜 바닥인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때 다들 움찔하셨거든요, 채팅창에. "야, 나 지금 마이너스 30% 40% 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템베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그냥 그들은 계속 열심히 했었어요. 계속 파산 위기를 겪고 열심히 해 왔고, 테슬라도 이제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열심히 해 왔고, 사실 근데 지금 보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그룹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황이 좀 쉬고 있다 뿐이고, 그 2차 전지라는 업종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10 년이 됐어요. 20 년이 됐어요. 30 년이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2차 전지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여러 가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대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소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처럼 이제 이 전기차라는 게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올라간 건 사실 이만큼이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삼아 가지고 2 차 전지 소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업의 주가가 눌리고 뭐 실적이 떨어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포스코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광산 매입하고 있고 지분 올리고 있고. 그럼 이제 광산 같은 거 이제 지분을 가져오면은 당연히 나중에 그 소재를 만들 때 원재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업할 수 있는 제반 요건들을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빌드업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버티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모든 산업이나 모든 거에는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도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디램은 삼성전자가 탑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램을 처음 시작한 게 이병철 회장님이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 반도체가 흑자로 돌아서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황을 볼 때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증권사 리포트, 막 증권사의 입장을 보면, 증권사는 솔직히 한 1년 못하면 날라가잖아요. 뭐 6개월 있으면 뭐 자리 빼고 막 3개월, 6개월, 1년마다 그들의 어떤 실적을 계속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트에 맞추면요, 그 회사의 기업인들의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2차 전지는 미래라고 생각해. 난 이거 4-5년 투자할 거야. 라고 들어오셨죠? 고작 2년 됐습니다. 지금 1년, 2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기업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 가지고 이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 올해 안 될 것 같아.' 하고 투자를 딱 거둬들이고 이제 사업을 접는 수순으로 가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접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뒤도 보지 마시고 손절하십시오. 근데 지금 아무도 그런 기업이 없어요. 계속 돈을 붓고 있죠. 기업이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할걸요?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가는 미래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의 기업이 또 공통점이 뭐냐면 지주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좀 잠깐 좀 관심사에 내려가 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주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그런 걸 봤을 때 두 개 기업은 매력도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뭐 지금도 포스코홀딩스 오늘 실적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뭐 포스코홀딩스 퓨처엠이 뭐 적자 뭐 아니면 흑자가 엄청 줄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 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보다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마인드로 이 회사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작년부터도 제가 다양한 자료를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되게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소재를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야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소재도 싸지겠네.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배터리 가격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이 매출이 최고였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양극재, 음극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게 양극재, 음극재만 올라간 게 아니고 다 올랐죠. 밀 가격도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모든 원자재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여러분 니켈 가격 보십니까? 니켈 이런 거 보세요. 구리 보세요. 뭐 구리 가격이 뭐 어떻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고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방송에 요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게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소재죠. 근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딱 나와요. 그 해만 딱 떠요. 근데 그걸 딱 빼고 보면은 그 전해부터 양극재, 음극재는 그냥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잠깐 빵 떴을 뿐이지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제일 높은 게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연기관차랑 이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가 좀 더 비싸지는 케이스도 발생해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스포티지가 5천만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 들으면서 '헐 이번에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3천만 원짜리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물론 이제 제가 중국차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중국차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역전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요. 처음으로 "오빠 테슬라 한번 사 볼까?"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원래 전기차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되게 높았죠. 근데 스페이스X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LG엔솔의 배터리를 달라고 했어요. 보조 배터리를 쓸 테니까 달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인공위성은 요만큼만 잘못돼도 터져버립니다. 근데 진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높으면은 달라고 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와이프가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테슬라 살까?" 이 얘기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전기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과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양극재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높았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가 핵심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이 들어가는 이제 제작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올해가 돼서 저는 작년부터도 25 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25 년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 차를 사야 되는 사람이 고민을 할 거다. 높아지는 유가, 유가는 계속 올라가죠 지금. 근데 자동차를 샀을 때 비용 자체가 만약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는 이게 유지비잖아요. 유지비는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아마 되게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게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전기차 관련 기업들, 뭐 2 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올해가 최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작년부터 똑같이 들어왔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25년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한다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은 무엇인가요?
원래 잘했던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종을 옛날에 많이 봐왔지만 잘했던 애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그룹 핫했잖아요. 뭐 LG엔솔, 뭐 LG그룹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LG엔솔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 SDI는 사실 너무 좀 이제 바깥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도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홀딩스, LG엔솔 딱 요 3개 정도를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LG엔솔의 에코프로 그룹은 원래 좋았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워낙 빌드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저한테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거는 2차전지 때문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가 희귀가스였는데, 그 희귀가스를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2차전지뿐만 아니더라도 반도체 쪽으로라도 되게 많은 소재랑 되게 많은 어떤 재료들, 원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면서 되게 많은 부산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하나에 몰빵되는 회사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등 상승률 쪽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만들어주면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데, 그런 의미로 포스코홀딩스가 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내드린 내용일 거예요. 되게 피해를 많이 봤죠? 뭐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되게 많이 봤던 업종이 2차전지였고, 그 전엔 또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산화도 많이 진행을, 아직까지는 뭐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노력을 한 게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3월 달에 재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전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씩 따져보면은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공매도 잔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공매도 청산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달 보내드린 거에서 더 줄어들었으면 더 줄어들었지 이게 늘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되게 바닥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 하면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입장 바꿔 보면요, 괜찮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말 원활하게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은 증권사, 외국인 증권사들은 이 불법 공매도가 문제지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기로, 지금 시대가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고 막 이제 로봇들이 걸어 다니는 시대인데 이거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산화만 되고 외국인들이랑 개인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공매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공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야 수익이에요. 근데 삼성 쪽에 이제 풋옵션이나 아니면 공매도를 걸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고 5대5 할 수 있고 3대7, 이거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밸런스를 맞춰요. 두 개를 해 놓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가 다 수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 떨어진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위에 사는 걸 제껴버리고 얘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헤지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보통 헤지를 합니다라고 진행하는데, 공매도가 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 헤지 전략을 못 써요. 물론 이제 공매도 말고도 뭐 풋옵션이나 옵션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제 공매도가 중지가 됐을 때 뭐 증권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막 공매도 중지되면 우리나라 난리 난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해지 방법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중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만기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거였는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아직은 진짜 후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요즘은 과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땐 불법이었어요, 과외가. 불법 과외 타파하자 이러면서 막. 왜냐면 이제 과외를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돈 자체도 이거 수입인데 세금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불법이었거든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매도를 개인들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개인이 외국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저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무섭다니까? 공매도는 아시겠지만 이론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하고 내가 리스크가 감당되는 사람은 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정보가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편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위험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시장 경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잃어야지. 내가 공부가 덜 되면 내가 잃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외국인이랑 뭐 똑같아진다 해 가지고 개인이 뭐 공매도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막 공매도를 갖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이 과합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그냥 망하면 알아서 망하게 놔두세요 그냥. 잘할 사람은 잘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불법적인 요인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사를 내보낸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금융범으로 딱 잡아 가지고 뭐 징역 한 30년 때려야죠. 다시는 그런 행동 할 수 없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질 거라 봐요. 오히려 저는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업황에는 지금은 좀 좋은 역할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 거 인정하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주구장창 2차 전지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만 낸 곳이 최근에 바이 의견을 냈더라고요. 참 시대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싶은데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매수하셔야 되냐? 공매도가 중지가 된 딱 그 시점과 최근 시점을 봤을 때 공매도 잔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기업에 매수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에코프로 BM보단 에코프로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퓨처엠도 좀 제법 줄었고. 네,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의 급등 배경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1등 기업이나 대장 기업들의 숙명이라고 봐요. 까일 때는 제일 많이 까입니다. 뭘 하든 무슨 핑계를 대서 욕을 합니다. 잘 갈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기업이 없을 정도로 찬사를 하죠. 참 이게 너무 싫은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대장 오브 대장 테슬라가 감당해야 될 미래라고 봐요. 뭐 주가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예전에 막 거의 뭐 7, 8년 전부터도 얘는 고평가됐다라는 얘기, 평생 걔는 고평가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온 회사예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되게 유명한 영상들 많잖아요. 막 이제 공장 디폴트 되기 직전이어서 돈 끌어오는데 바쁘고 투자 받기 위해서 바쁘고 공장이 디폴트 된다는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던 기업이었고. 근데 저도 사실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지만 대표들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이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물어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돈 구해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커왔었던 스타팅 업체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대장주가 됐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주가 급등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정말 될 사람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M7 기업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이제 베팅을 했죠. 근데 다들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딱 한 기업이 몰빵을 합니다. 공화당에. 트럼프에 몰빵을 하죠. 이에 따라 가지고 거의 트럼프 관련주가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테슬라란 기업을 보면요. 물론 이제 기업이 만들어진 지는 뭐 10여 년 정도 돼 가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 보면요. 뭐 전기차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위성을 띄워 가지고 하는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사업이 30-40년 전에 있었던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전통 산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사업이라 보시면 되죠. 결국 테슬라도 이제 스타트업 업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신규 사업이라 가지고 또 얼마 그런 게 아니고 전통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제발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새로 뭔가 막 이제 스타팅이 돼서 이제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되게 오래된 업종이나 이런 업종은 어디까지 규제해야 되고 어디까지 제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서포트를 해야 될지 딱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업종들도 사실은 반도체는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규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빌드업이 된 거거든요. 규제 법안이란 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AI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지 사법 당국이 제일 느립니다. 제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한 법안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금까지 보면 캘리포니아주도 "아 테슬라 싫어. 일론 머스크 너 싫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섞인 규제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반적이진 않았었죠. 뭔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았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는 그런 고액 자산의 어떤 이제 이 베팅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서로가 니즈가 맞았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베팅을 잘한 거예요. 인생의 베팅이 제일 중요한데
진짜 거의 뭐 옛날에 비트코인 막 이제 날이 맑을 때 베팅하는 수준이죠. 정말 베팅을 잘한 거고 이제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테슬라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 바로 지금 FSD 한다고 하죠. 자율주행 바로 한다고 하죠. 근데 일단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랑 참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참 안타까운 산불이 이제 불이 발생했죠. 화재가 발생했죠. 산불이 발생하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 가지고 주지사를 만났고 사실 두 분이 정치적으로는 적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좋을 때 왔었고 주지사가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많이 도와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번에 또 많이 도와달라 했고 트럼프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살리는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캘리포니아 주가 되게 중요해요. 그 주가 아무래도 이런 땅덩어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 자체도 되게 좋은 주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제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전반적인 미래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 보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테슬라 하나만 상장돼 있지 뭐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무 데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자동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이제 우리 생활로 딱 들어오는 게 그가 그리는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보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된 게 테슬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로보택시화 시키고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운전하게 만들고 이게 로봇을 안 치든지 지가 알아서 돌아가든지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가 알아서 소비자한테 가더라고요. 그냥 생산되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가요. 이제 운전자도 없어요. 공장에서 나와 가지고 집 앞에 갑니다. 배달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앱으로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가 바로 구매를 하면은 저희 집 앞에 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로보택시 이런 것에 대한 부분 FSD 더 올라갈 것이고 로보트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가사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인공위성 띄워 가지고 스타링크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여요. 가끔 이 하늘 보면은 한 줄로 쭈루루루 이제 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입니다 이제 가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그렇게 많이 띄워 놨고 그리고 우주 스페이스X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하고 있는 미래는 그건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유의하게 상장돼 있는 테슬라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사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중국 전기차의 국내 진출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일본 가서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실패했고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안 보이는 이유가 중국에서 굉장히 좀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했냐면 "우리가 토요타를 이겼다. 우리가 토요타 판매량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토요타는 어쨌든 일본 최고의 차고 전 세계 최고 차량 기업이기 때문에 '토요타를 이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여러분 토요타는요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이에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지 전기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만들죠. 만들지만 그렇게 막 신중하게 막 이제 진지하게 다가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 팩트 체크를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걱정했지만 '에이 얘들 또 싼 거 들고 들어오겠다. LFP 붙여 가지고 싸게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때 비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절대 한국 시장에서 싸게 팔 생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과연 그럴까? 너희들이?" 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토3가 2천만 원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대잖아요. 이거는 비아디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파는 거예요. 원가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갖다가 버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죠. 그 최근에 보면은 쪼금 여기에도 엇박이 나고 있는 게 많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더 버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비아디도 지금 말은 되게 많아요. 이제 뒤로 나온 얘기는 이제 "비아디의 이 부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예 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일단 중국은 항상 잘하는 것처럼 저가로 들어와서 시장을 눌러서 장악을 한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전략을 취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의 저가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지금 미국 시장에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문제는 또 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필요 없다.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뜻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테슬라는 이미 보조금 필요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죠. 보조금 주지 말라는 얘기는 나머지 기업들 다 눌러버리고 우리가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오히려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아, 치킨 게임 끝났다. 이제 캐즘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정부가 지금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가 또 보조금을 주면 이게 또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 때문에 관세랑 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저는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서 선전을 할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거의 일본처럼 될 거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는 예전에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국에서 점유율이 뭐 70% 80%가 된다는 거는, 야, 이건 쪼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독점이잖아요. 저는 그게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중국 차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경쟁을 한 곳에서는 오히려 좀 대응하기가 좀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우수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배터리도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싼 거가 비지떡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 그게 그대로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싼 게 좋은 게 있고 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어쨌든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위험, 생명과 연결돼 있는 그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의 걱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국민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선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기아차 응원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테슬라, 현대기아차 좋죠.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Q가 곧 출시하는데 BYD와 비교해서 저가형 전기차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테슬라가 될 거라 봐요. 테슬라가 될 거라 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랑 비아디 뭐 사실 거의 뭐 이제 원탑 투탑이죠. 예, 2개 기업이 거의 경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테슬라는 이제 좀 뭔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샀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 '테슬라 한번 사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로보택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택시 업계랑 뭐 이슈가 많아질 수 있겠죠, 물론. 안 되면 진짜 미국에 뭐 '테슬라 하나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이용을 안 할 때 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택시 역할을 하고 그 수익을 이제 테슬라와 쉐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저희 차는 우리가 사실 낮에만 이용하지 밤에는 차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차 회사들한테 "야, 우리 밤에 이용 안 하니까 그건 좀 싸게 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에, 그 시장에 테슬라가 발을 담근 거죠. 만일 뭐 진짜 우리나라 택시 업계들도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만 좀 잘 돼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 저는 단기간에 들어오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단기간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다 되고 이제 뭐 로보택시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면, 전 당장 지금 테슬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아디의 어떤 서비스와 테슬라의 서비스가 사실은 좀 차이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사실 뭐 스타링크 연결, 그죠? 그리고 로보택시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매력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테슬라가 가진 이게 차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거라 봐요. 근데 테슬라는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건 좀 앞으로 좀 경계를 해야겠네, 현기차가.'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Q가 나오면은 일단 구경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요걸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테슬라 저가형 모델 Q가 나왔을 때 좀 더 이게 전반적인 실적에 많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테슬라 매수 전략을 알려주신다면요? 테슬라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뭐 환경 글로벌 마켓이나 뭐 뉴욕인사이트, 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M7이 이끌 거예요. 올해도 M7이 이끌 거고 오히려 누릴 때마다 매수 전략이 전 맞다 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머리를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많은 이제 증권사, 미국의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표가를 100 불씩만 올려라. 근데 막 뭐 대나이브스는 뭐 한 200 불, 300 불씩 올리더라고요. 제가 와 씨 야 200-300 불은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반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매수 전략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단 미국 증시는 올해 제가 뭐 작년 연말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증시는 좀 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올 거다. 뭐 느리면 2분기 초반, 뭐 빠르면 1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최근 분위기가 보면은 조정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 조정은요.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세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지금 어쨌든 이 관세가 멕시코의 관세가 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난잡해요.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눌림이 있을 때 매달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올해도 M7이 이끌 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이죠. 그리고 지금 조정은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저희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설 되게 많을 때 형이 사라고 했을 때 살 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에다 그랬어요. "지금 손 가니? 지금 손 나가니?" 그랬더니 형 지금 좀 관망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관망이나 해라." 이런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국 트럼프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데 저는 1기 때도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중국 제재는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2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했으면은 중국이 지금 저 상태는 아닐 거예요. 한번 좀 이제 굽히고 들어왔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좀 뭔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난번 제재 때 이제 중국이 한번 버텼다가 지금 중국이 저렇게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마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1기 때만큼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이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하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미국 이제 달러를 환전해 가지고 비싼 돈에 환전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국내 증시가 지금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미국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 쪽은 대놓고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이나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눌림이 있는 반도체나 이런 라인들 그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주식도 같이 투자하시지만 밸런스를 지금 쪼끔 국내 쪽으로 좀 더 두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지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환율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행 가실 때도 지금 휘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을 많이 여행 가시는 이유가 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제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미국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있어야 더 높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나와서 집까지 다시 뛰어 들어오실 분 없잖아요. 중간에 쉬면서 뭐 라면도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하잖아요.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증시도. 그때 지금은 이 조정은 받아들이시고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미증시가 1 월보다 연말에 더 높은 곳에서 끝날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조정이 있을 때도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12월 달도 더 높은 곳에서 끝날 거예요."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달부터 미는 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올 12월 달에 더 높은 데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미증시든 국내 증시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